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해답을 주지 않는 이야기, 저출산 얘기입니다. 이러다 한국 소멸?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자녀가 있으시죠? 네. 한 분? 지금 셋이. 오. 근데 큰 아들이 개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제가 큰아들이 개라니요. 네네.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 차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저는 딩패 쪽이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딩패 쪽? 네, 딩크족이고 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거의 이제 강아지가 지금 10살이니까. 근데 제가 40이 넘어서 갑자기 애가 생긴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다시 어. 애국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참 되게 다이나믹한 그럼 경험. 사람은 둘인 거네요? 네, 이제 사람은 둘이. 알겠습니다. 대단한 애국자인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어도 애국자죠. 둘.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은요? 저도 일남일녀. 일남일녀. 저는 제가 이제 출산 능력은 안 되고요. 저희 애들이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네네. 애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이바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두 자녀가 있으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일단은 출산율을 갖고 온 이유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나왔고 또 이번 주에 이 출산 정책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인데 이거 다른 나라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세계 주요국 합계 출산율인데요. 요거 그래프를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랑 주요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멕시코, 인도, 미국, 뭐 한국 보시면은 가파르게 내려오지만 그 바닥을 뚫고도 더 내려오는 0에 거의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0.72가 최근 거였는데 여기 0.68까지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낮고 중국보다도 당연히 낮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2061년에는 마이너스 0.2% 성장한다라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리포트가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왜 안 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이대로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뭡니까? 그러게요. 네. 왜 안 나는 겁니까? 뭐 여성과 MZ의 딱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근데 제 친구들도 연애 안 해요. 연애를 안 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연애는 왜 안 합니까? 그러게요. 왜 안 할까요? 답이 없는 못 것 하는 같습니다. 걸까요? 안 네네. 하는 걸까요?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출산 고령화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더 심각해진 저출산이 심각해진다고 했을 때 그게 꼭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문제인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40년 넘게 네. 살아왔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지. 인구 밀도가 낮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육지로 이사를 왔는데 제주도에서 한 6년을 살았었어요. 그래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오. 그 낮은 인구 밀도가 주는 그 마음의 평화, 쾌적함. 어디 가서 주차 걱정 안 하고. 근데 왜 오셨어요? 아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지금 저출산의 어떤 숫자, 뭐 0.68% 이런 숫자에 너무 일찍 겁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심각하다 그러는데 이거 왜 심각하냐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네네. 않다 주의. 심각하지 않다. 근데 제가 경기도 살잖아요. 경기도. 네, 평택 내려가 보면 애기들 되게 많아요. 애기들 많죠. 근데 서울 올라오는 순간 애기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 쪽은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은데 좀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서울에서는 애기들 보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애기 많이 낳는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연애 안 하고 애기 안 낳는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 짧게만 해주신다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주택 문제더라고요. 주택 문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특이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 이게 두 번째가 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없다. 그렇지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 정년기는 아닌데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가 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남자애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또 출산 육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그 출산율 또는 그 지금 방송에 잠깐 말씀하신 네. 0.7, 0.68 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출산율이 1.2명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네. 이걸 따져보면 말씀하신 0.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은 이제 출산 또는 결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젊은 이제 그 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문제 난관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진짜 인구 소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걱정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나라가 굉장히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를 판매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려동물 유모차와 유아용 유모차 판매 비중 추이 보니까 반려동물 유모차가 33%, 유아용 유모차가 67%였는데 2023년 보니까 저 빨간색이 확 늘어가지고 57%랑 43. 개군요.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추월을 했는데 어때요? 패딩족? 네. 마침 또 제가 네.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개모차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개모차. 이걸 제가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되게 혼난 게 네. 그 사람 딸내미,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사람 구분해서 말씀드려서 헷갈리니까. 네. 사람 딸내미한테 사줬던 유모차보다 더 비싼 거를 와. 우리 개 큰아들에게 사주는 게 맞냐라는 이제 그 논쟁이 좀 벌어졌었어요. 같이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세워봤거든요. 아. 우리 사람 딸을 우리 개모차에 세워봤는데 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 20만 원 돈 넘는 개모차다 보니까 쾌적하거든요. 크군요, 네. 사이즈가.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 제가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하긴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반려동물 쪽의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사람 아기를 안 낳아서도 있지만 네. 반려동물을 하나의 어떤 영혼이 있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서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같은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키워보면 아시는데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제이슨 작가에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T에 써 있는 글자가 굉장히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절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드는 첫 첫날에도 번째고요.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커스텀 티셔츠 하나 맞췄어요. 그래서 방송 나온다고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이제 반려동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좋아하죠. 뭐그 시장도 많이 커져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네. 여행지 숙박지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정책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높겠죠. 네. 여행을 안 갑니까? 저 안 간 지 한 10년 됐어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네요. 네. 초기에는 시터를 두고 네네, 그렇죠. 시터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강아지 시터? 네, 저희 그 개아들을 봐주고 이제 그 시터에게 돈을 주고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렇죠. 보통.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두고 여행을 갔다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그 강아지 자식이 이 마음의 상처 입는 게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두고 니네들끼리만 갔다 왔냐면서 그거를 막 말을 해요. 네, 개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그거 너무 이게 미안한 마음이 거예요. 아프죠. 네. 그 뒤부터는 저도 아예 여행 자체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뭐 저는 좀 유별난 그 성향이긴 하지만은 점점 이 반려동물 자체를 자식화해서 투영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아니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는 왜 애를 안 낳고 그냥 패팅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때의 이유가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자식을 낳고
뭔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 왜냐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그쵸. 나 혼자도 버거우니까. 네네네. 아, 그럼 결국 이 최저 출산율이 뭐 주택이 됐건 네. 아니면 뭐 연애가 됐건 결국은 이 세상이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버겁다. 네. 이게 키워드가 되겠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주택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뭐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민간 소비 회복도 발목을 잡는다. 분유 기업의 최악의 위기다. 에버랜드 그런 테마파크, 롯데월드 이런 걸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조업 코리아가 인구 감소 직격탄에 경쟁력을 상실한다. 어린이집도 문 닫는 데가 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점이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적 측면을 보게 되면 그 가는 이제 노동 집약 산업 중심의 그 산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고업이라든가 또 생산 시설 기반으로 한 업체들의 그 주가가 부양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바이오나 또 성장 섹터나 이런 이제 사람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산업적 주시장에서 흐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뭐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제가 한 2년 전에 삼성전자 이 반도체 라인을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예전 기억으로는 반도체 라인 하면 이 방진복 하얀 거를 입고요. 그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 분량을 이제 제어하는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라인에 서 있는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반도체 라인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한 100m 이상 그 하나의 라인이 길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 기계가 제어하는 이제 로봇 그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제어하는 센터에서 모든 걸 다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반도체 공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산업에서의 내용들은 뭐 전체 산업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네. 뭐 비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에버랜드라든가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제조업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조선업계 쪽은 요즘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해서 네. 사실은 그 조선소에서 이게 로봇으로 안 된대요. 그 미세하게 그렇죠. 하는 거는 용접은. 그래서 외국인들로 많이 그 자리를 채웠고 지금 그쪽에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얹으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수주 실적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가가 반영을 안 했어요. 올해 수주 실적 당연히 지난해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도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숙련공들이 도크를 비우게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에라도 수주를 해서 도크를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수주 물량이 4년, 5년치까지 채워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좋은 물건들만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에서는 고민이 덩어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출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프라가 꺾이고 있잖아요. 분유 시장도 안 좋고 테마파크도 안 그렇죠. 좋고 그러면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내년 예산안으로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677조를 예산안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데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나오는 해결 방안들이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이스님 어떻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안들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 이번 3번째인데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약간 딴소리를 해가지고 좀 그 반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사실 적응했어요 이제. 이제 좀 저 대충 파악되시죠? 네네네. 근데 오늘도 좀 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네, 딴소리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를 비만의 예를 들어볼게요. 비만. 네, 비만 인구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건강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비만은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아니라? 질병의 원인은 비만이 아니라
비만이 되게 된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뭐 과식을 한다든지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한다든지 네.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나쁜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게 질병으로 가기 전에 비만이라는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비만을 보는 그 시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어떤 문제의 원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 같다. 뭐 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이고 그거의 근본 원인은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건데 아까 이제 조선업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력을 유지하고 더 번성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인구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 자체를 바로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민을 받는 거. 그렇죠. 사실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람을 더 열심히 낳아가지고 지금의 국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고 어떤 그런 다양성을 이제 포용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가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은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예산은 677.4조라고 그러는데 뭐 그 돈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근데 그 예산의 일부라도 네. 우리나라가 더 그 다양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 우리 앵커가 질문한 내용에 첨언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670조고요. 올해 저출산 비용으로 투여되는 자산이 15조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네. 증시에서 주시장에서 매수한 총 매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년 한 해 동안. 순매수? 네, 매도 했는데 총 합을 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매수를 모르겠어요. 했을까요? 감이 안 1조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12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13조 팔았고요. 저는 올해 출산 장려 대책 금액이 15조, 내년에는 3%가 늘어나서 조금 더 많아지겠죠. 실질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 직업,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고 뭐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15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그 출산 장려나 어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 증시에 투입하면 즉시 효과가 나오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에 뭐 4조, 5조 원 정도만 투여해서 주시장에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 부양되고요. 주시장 활성화되면 가처분 소득 늘어나고요. 또 지금 2천만 명 가까운 주식 투자자 인구가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하게 되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출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저의 생각은 증시에 좀 투입하는 건 어떠할까? 제가 뭐 사회 연구가도 아니고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정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책 공약들 보면은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 주겠다 대 대출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쨌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들은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치권 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루키라고 떠오르는 사람들 해봤자 이제 40살 넘은 그런 40 초반. 그러니까 사실은 저출산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이러는 거에 공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책을 내는 거예요. 내면은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 대출금 감면. 이런 거 어떤 게 좀 더 낫습니까? 혹은 둘 다 의미 없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들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잘못 맞아서 네. 이민으로 가야 돼요. 네. 다민족 국가로.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내용은 없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렇게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영국 지금 거의 내전 상태인 거 아시죠? 네. 영국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난리고요. 미국도
뭐 불법 이민자에 한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들 법과 그런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한국이라는 그런 단일 민족의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인데 그게 이민으로 해결이 될까? 이게 생각이 좀 있어서. 분명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잡음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조선업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들은 개발도상국이 많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나라별로 이렇게 성향이 달라요. 국민성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났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온 그 노동자분들은 범죄자로 이제 변하는 이제 케이스도 꽤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있는데 우리가 그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사법 체계만 강화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기존에 원래부터 살기가 빡빡했던 이제 그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민자들이 왔을 때 내 일까지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그 조선업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한국 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만 와서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이제 해외 인구들이 지식 산업에서의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대체할 때 그때는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닥쳐서 걱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해외에서의 인구 유입을 먼저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저출산 그리고 인구 소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려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도 필요하지만 투트랙으로 이민 정책도 더 무언가 활성화해서 그것도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당장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가 그 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플러스가 되려면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민을 받으면은 그거는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우선적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한테 해외에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국도 지금 일본, 중국, 한국 솔직히 서로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저출산 해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여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스웨덴, 프랑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유아 수당 신설, 양육부모 수당 이런 거 주고 뭐 임산부 보호 조치, 법정 휴가제, 남성도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선진국에서 많이들 이미 그렇죠. 벌써 1930년, 뭐 60년, 70년 여기서 시행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또 뭐 이것저것 뭐가 있습니까? 제이슨 작가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의 제도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OECD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OECD를 말씀드리면 OECD 국가의 평균 비혼 부모. 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제 동거 상황에서의 부모 이게 한 40%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거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배제하고 있죠. 2%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40%와 2%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차이죠. 이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출산율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에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그 이민이라든가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이제 지원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원금을 얼마의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개선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산업 자체는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간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그 노동가치 측약에서의 산업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다시 늘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나 프랑스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일본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보다 인구 소멸로 나라가 없어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시장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출산율 자체가 뭐 한 1.2명, 1.3명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인구 뭐 절벽, 인구 감소 현상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과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주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인구가 줄고 산업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의 주식 시장은 과연 이게 위축되고 하락하고 안 좋아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아시안 국가 내에서 증시 상황과 그리고 출산율과의 상관도가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연초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8월 하락 이전까지의 증시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나라는 대만, 일본, 인도 정도가 7월까지의 주시장 상승률을 보였고요. 뭐 5에서 10% 상승률을 보인 나라는 뭐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정도가 상승률에서 5에서 1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 상승률과 그러면 출산율이 과연 비례하는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주가도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결과치를 보여줬는지를 한번 출산율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네.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국가는 대만이었고요. 출산율이 0.8입니다. 그리고 가장 출산율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증시가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출산율과 주식시장의 상승률과는 민감도가 별로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출산율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인구 활동 자체가 저조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주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됐던 부분이 우려가 좀 해소됐다는 부분. 요 하나 제가 체크해 드릴 부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 줄어도. 다만 산업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과 이 저출산의 상관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이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도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애들 처음에 장 초반에 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육아 관련주 요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혹은 아예 여기는 테마성이라서 접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과거에도 출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적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만 하면 네. 딱 그날 당일 하루 주가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로 발현될 수 있는 종목, 섹터,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기업은 분명하게 이 기업은 주가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나 지금은 출산율이 작은 것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혼 장려 정책,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결정사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여지에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사의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결정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쭉 찾아봤습니다.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요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신규 상장이라든가 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 하에서 우린 결혼정보회사를 뭐 사업 영역에 추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현재는 관련 내용으로 주가 움직이는 것은 단발성 이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사 돈만 비싸고 나오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리뷰가 있네요. 날목도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슨님은 이민 관련주로 갈까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일단 그 출산율과 관련된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피해를 입고 산업 구조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좀 우려는 돼요. 네. 근데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매출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매출처 자체를 다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매출의 구조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 회사들이 그 예전에는 장난감을 파는 어떤 제조업이었지만 지금은 콘텐츠 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자기 장난감이 갖고 있는 그 IP를 가지고 그렇죠. 유튜브 채널 만들고 그거를 영어 콘텐츠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쪽으로 가는 쪽이 가는 회사들이 종종 있죠. 근데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안에서만 먹고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할 때 항상 다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시장, 그 내수 시장에서 고민할 필요 없고 오히려 내수였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수출로 바꾸면서 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산업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고르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글로벌 이야기 그리고 또 이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해결책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김대중 대표님부터. 네,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우리 때는 하나도 많다, 둘도 많다. 한 가정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아, 옛날이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둘도 많다 그랬다고요? 네, 저 때는 이제 너무 많이 낳으니까. 예, 둘도 많다. 오. 한 가정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정부에서. 한 자녀 가정. 한 자녀 가정. 예.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뭐 상황이 완전 그때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셋 낳으면 나라에서 상 주고 네.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어때요? 좋죠. 전 더는 못 맞겠어요.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둘도 지금 먹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슨님의 마무리 한마디는 뭐라고 하실까요? 저출산 걱정 많으신데 전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먹고 살기 빡셌습니다. 잘 항상 해왔어요. 위기였다. 네, 항상 잘 했어요. 한강의 기적.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는 게 좋다. 쫄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은 문제 일부일 뿐이다. 쏠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정책 관련자들이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슨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